오늘은 그 영양소 중에 하나인 미네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워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네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미네랄 중에서도 아주 중점적인 미네랄 몇 가지에 대해서 그 체내 대사라든지 기능, 그리고 그 권장 섭취 기준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미네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드에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그림이 이제 뭔지를 잘 아실 거고, 그게 아니라 조금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화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이제 주기율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제 기호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미네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양학적 측면에서는 그 신체의 어떤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꼭 필수한 그 무기 원소를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 파란색 그 박스로 이렇게 굵게 표시는 이런 원소들이 이제 미네랄로 이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네랄은 그 체내 한 4% 미만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소량의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량 영양소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미네랄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식이로 섭취를 해서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영양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미네랄을 이제 종류별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내 함량이 미네랄이 얼만큼 있느냐, 아니면은 또 하루에 그 체내 필요로 하는 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량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체내 함량이 한 0.05% 이상이거나 또는 이제 일일 필요량이 한 100mg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다량 미네랄로 구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미량으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70kg 성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전체 미네랄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를 좀 살펴보면은 적게는 한 0.02 정도의 망간이 있고요. 많게는 칼슘 같은 경우는 1000g 정도가 성인 대상자에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네랄이 우리 체내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를 좀 살펴보면 크게 이제 6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미네랄은 그 일반 다른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처럼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보조 기능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해 주면은 우리의 그 뼈나 치아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속하는 미네랄로는 칼슘, 인, 마그네슘이 있고, 미량 미네랄로 보시면 철분, 아연, 구리, 망간, 불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또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네랄의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혈액 건강을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산소 운반하는 적혈구가 있죠. 거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철분이나 구리, 아연 등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혈액 응고를 할 때 또 그 혈액 응고에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런 단백질을 형성하는데 또 칼슘이 또 보조 역할을 하면서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미네랄의 기능 중에 하나는 그 체액의 수분 평형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미네랄들이 체액에 이제 녹아서 전해질 형태로 되면서 예를 들면 인이라던가 칼륨, 나트륨, 염소 이제 이런 것들이 전해질 형태로 우리 체내 삼투압을 이렇게 유지시켜주고 또 수분과 함께 이 체액의 평형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에너지 대사를 조절해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것이 에너지를 내면 얘네들이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효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소들이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미량 미네랄 같은 철분이나 아연, 요도, 망간, 황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미네랄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근육 수축을 하거나 이완 또는 신경 자극을 전달시키는 이제 그런 데에 또 이제 미네랄이 관여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칼슘이나 칼륨, 나트륨, 염소 같은 것들이 실제 이제 이온 형태로 이런 신경 흥분 자극 전달에 관여를 한다거나 근육 수축을 이완시키거나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항산화 방어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항산화 방어 기전이라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에너지를 대사를 내기 위해서는 산소를 필요로 하고요. 근데 이 산소가 잘 이게 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불안전하게 이렇게 환원이 되어가지고 체내에 이제 불안정한 어떤 분자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소위 뭐 활성산소다 아니면 프리라디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세포막이나 이런 조직에 가서 계속 그 손상을 일으키거나 이제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체내에서는 그런 활성산소나 자유라디칼이 하는 기능을 막아주는 기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효소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비타민 같은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것이 이제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속하는 미네랄 종류로는 철분이나 구리, 아연, 그리고 망간, 셀레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미네랄의 그 체내 흡수와 대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대부분 주로 소장에서 이런 미네랄들이 흡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또 대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영양소와 다르게 좀 흡수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한번 흡수된 미네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얘가 이용이 되는데, 스스로 단독으로 이렇게 프리 상태로, 그러니까 이온 형태로 그냥 이동되거나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해서 저장되거나 운반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런 특정 단백질들은 나중에 각각의 그 미네랄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네랄이 물론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흡수율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체내가 참 신기한 게 알아요. 일단 만약에 이 영양소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이게 그 독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스스로 흡수를 좀 낮춰서 조절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독성의 가능성이 좀 낮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스스로 흡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좀 독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내가 스스로 흡수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좀 흡수율이 전반적으로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미네랄 흡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보면, 일단 미네랄이 흡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신체가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신체가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흡수율이 잘 되냐 안 되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임신기나 성장기처럼 체내 요구량이 많은 그런 시기에는 이제 흡수율이 많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그 미치는 인자 중에는 뭐냐면, 서로 미네랄들끼리 예를 들면 전하가 비슷하고 서로 양이온이라던가 아니면 분자량이 같아서 크기가 비슷하거나, 그런데 그런 미네랄들이 있는데, 그런 미네랄들은 흡수하는 과정 중에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흡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미네랄들끼리 만약 같이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서로 이제 흡수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런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이제 피트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피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이온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아연이나 칼슘, 철분처럼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미네랄을 딱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어떤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어서 흡수율을 떨어뜨리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성질환에 좋다고 식이섬유소를 많이 먹으라고 많이 권장을 하지만,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는 이유가 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들의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이 되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트산과 마찬가지로 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런 미네랄과 결합을 해서 그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어서 흡수를 저해시키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옥살산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채소에 많은데, 이제 시금치 같은 경우에 특히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분으로는 뭐 차나 아니면은 커피 아니면은 그런 포도주 같은 데에 많이 들는 폴리페놀 성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구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폴리페놀은 음이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5개의 음이온으로. 그래서 여기에 그 양이온을 가진 또 미네랄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요 자체가 그 흡수가 제대로 안 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그 성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위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위산은 위에서 우리가 보통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잘 소화를 시켜가지고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산은 미네랄도 용해를 시켜가지고 흡수가 잘 되게끔 전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도 하나의 그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비타민도 미네랄이 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철분과 칼슘, 또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네랄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중요한 중점적인 이제 미네랄을 가지고 그들의 대사나 기능, 그 다음에 섭취 기준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칼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칼슘을 식이로 섭취했을 때는 그게 다 우리가 몸에 흡수돼서 이용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식이로 약 한 1000mg 정도로 칼슘을 섭취를 했으면 그중에 약 한 300mg 정도만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으로는 보시면은 흡수가 안 된 700mg이랑 그리고 일부 소화액이나 소장 점막세포에서 탈락된 그 160mg 정도가 합쳐져서 약 한 850mg 정도가 변으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흡수된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체내에 필요한 어떤 조직에 가서 이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칼슘은 이제 뼈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 뼈로 가서 실제 그 뼈 형성에 필요하게끔 이제 축적이 되어지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용출이 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혈중에 있는 칼슘 농도가 균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칼슘은 그 땀이나 또는 여기 보시면 소변이나 그리고 이 소장 점막세포 같은 거에 의해서 탈락이 되므로 이 흡수가 되는 양과 이 탈락되는 양이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체내에서는 한 8.5에서 한 10.8mg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또 이 혈중의 칼슘 농도가 증가하거나 또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체내가 여러 가지 또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혈중 칼슘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혈액에 있는 칼슘 수준을 좀 낮춰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갑상선에서 그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칼시토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은 이 뼈에서 그 혈액으로 칼슘이 나오는 것을 좀 이렇게 막아주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신장에서 이 칼슘이 나가는 거를 이렇게 많이 나가게끔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혈액 내에 있는 칼슘의 농도를 좀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흡수율의 이제 여러 가지 향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또 이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갑상선이나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이 흡수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데 관련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여성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이 또 흡수를 촉진시키는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같이 노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폐경기 여성같이 폐경인 경우에는 또 반면에 이런 그 칼슘 흡수가 떨어지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바이타민 C나 바이타민 D 같은 경우에도 많아지면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당과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는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피트산이나 옥살산 같은 경우는 이런 칼슘을 저해시키고요. 카페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드시면 칼슘이 저해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요구량이 많거나 체내 이제 칼슘 섭취가 낮은 경우에도 흡수율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한 다른 이제 비슷한 그 무기질의 어떤 경쟁적인 그 흡수 기전에 따라서 또 다른 무기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또 흡수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칼슘의 이제 체내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칼슘은 뼈와 치의 대부분 거의 99%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 1% 정도는 혈액이나 체액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그 기능을 좀 더 살펴보면 일단은 뼈와 치아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뼈의 그 성분을 좀 들여다보면요. 뼈는 콜라겐이라는 거와 그 실제 이제 미네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수산화인 회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수산화인 회석의 그 분자량을 좀 보시면은 여기에 칼슘이 있죠. 그래서 칼슘이 여기에 구성 성분으로 이제 작용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안에 이제 P라는 게 있는데 이게 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인산입니다. 그래서 인산도 같이 결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칼슘은 결국은 이런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그 뼈라는 게 한번 축적되면 쭉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뼈에 있는 칼슘이 나왔다가 다시 새로운 칼슘이 들어가서 뼈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이르다 보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조골세포라든가 파골세포가 같이 관여를 해서 또 이런 기전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뼈와 치아가 계속 재형성되는 과정 중에는 이런 칼슘과 인도 필요하지만 다른 또 무기질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칼슘과 인처럼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또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불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뼈의 미네랄화라 그래서 이 칼슘이 뼈에 와서 침착을 한 다음에 이게 단단화되는 과정을 이제 미네랄화라고 하는데 요거에 이제 불소가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뼈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콜라겐을 합성하기 위한 또 효소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효소들이 또 잘 할 수 있도록 철분이나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이 필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뼈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단백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백질과 당이 결합된 형태인데 이것도 이제 합성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한데 그 효소의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망간이 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칼슘의 기능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신경이나 어떤 자극 전달에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제 뇌에서 어떤 그 신경 자극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도달된 자극에 의해서 우리 체내에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이 세포 외에 있는 칼슘 이온이 이렇게 세포 내로 유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칼슘 이온이 그러면 이 세포 내에 양이 많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시냅스라는 신경 소포 안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게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도는 거죠. 그 시냅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그 자극을 하고자 하는 표적 부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칼슘 이온이 있어야지만이 결국은 이 시냅스가 그걸 인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와 좀 관련되어서 좀 살펴보면 결국 근육 수축과 이완도 이런 신경자극 전달에 의해서 이게 수축과 이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에서 본 그림이랑 거의 같은 그림인 거죠. 그래서 여기 시냅스에서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육세포로 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근육 수축이 되냐면 실제 여기 근형질 세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또 칼슘 이온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수축해라라는 자극을 받게 되면 이제 이 칼슘 이온이 또 근형질 세망에서 방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 세포 안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면 이제 칼슘 이온 농도가 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높아진 농도에 의해서 또 이 체내가 어떤 반응을 가지냐면 근육 세포들이 이런 칼슘 농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ATP라는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근육 세포끼리 이렇게 수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근육 수축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완될 때는 다시 방출되었던 칼슘 이온이 원래대로 근형질 세망이라는 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 같이 모여있던 근육 그 단백질들이 서서히 같이 풀리면서 근육이 이제 이완되는 그런 기전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칼슘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 많이 있느냐라는 걸 좀 보시면 우리가 주로 알고 있듯이 유제품에 많죠. 그래서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이런 데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의외로 두부 이런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유, 멸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식물성 식품이라고 해서 칼슘이 더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케일이나 무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칼슘 식품이 칼슘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칼슘 흡수율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식품 내에 있는 옥살산이 얼마큼 있느냐, 피트산이 얼마큼에 따라서 조금 흡수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금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칼슘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라는 걸 좀 살펴보시면 이제 왼쪽에 그 칼슘이 우리나라에서 먹어야 할 권장 섭취량이 이제 제시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독성이 있기 때문에 또 상한 섭취량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칼슘이 결핍하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골다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만약 칼슘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변비가 난다던가 아니면 신장 결석이 어떤 그 위험이 있다던가 다른 그 어떤 미네랄들이 흡수를 저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인들도 계속 일단 한번 뼈가 다 만들어졌고 성장이 했는데 왜 자꾸 칼슘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좀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뼈라는 게 한번 딱 만들어지면 계속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재형성되고 반복해서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식이 섭취로 이런 칼슘의 근원식품을 섭취해서 보충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칼슘 섭취를 잘 먹고 있느냐라는 거를 좀 살펴보면요. 요 자료는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69년부터 2005년도까지 쭉 그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칼슘 섭취가 부족하다라고는 이제 보이지 않았는데 이 이후를 보시면은 상당히 그 100%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권장 기준의 100%를 못 미치게 먹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평균 섭취량 수준도 한 63.1%는 섭취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주로 먹는 이 근원식품이 식물성 식품이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물성 식품이 흡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런 칼슘 결핍이 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2009년도에 이제 조사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남자 여자별로 연령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남자는 그래도
칼슘 섭취가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먹고 있다라고 보시게 되는데, 여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조금 칼슘 섭취가 잘 못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100% 미만으로 섭취를 하고 있지만, 특히 여자들 경우에는 청소년들 경우에, 그러니까 12세, 18세 경우 상당히 50% 미만, 특히 노인 여성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칼슘 섭취가 낮은 걸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통 이런 칼슘 흡수율이 낮는 대상자라던가 노인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이제 유제품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부 이제 이런 칼슘 보충용의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칼슘의 건강기능식품 형태는 보시면 뭐 탄산칼슘이라던가 아니면 글루콘산 칼슘이라든가 뭐 구연산 칼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요. 실제 앞에서 이제 칼슘이 흡수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산도가 낮은 환경에 있어서 이제 흡수가 좋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식품을 섭취를 하고 난 뒤에 위산이 분비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건 중요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000mg 문다서 이걸 다 이제 이용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흡수율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눠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 질환과 관련해서 어떤 상관성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칼슘이 대장암을 예방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90년대만 해도 이 칼슘이 대장암을 발생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일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제 칼슘이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지 못한다. 아니다. 상반된 결과들이 보였는데, 최근 2000년대에 와서는 이제 대장암보다는 그 전 단계의 어떤 선종 환자를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해봤더니 대부분 이제 그 연구에서는 조금 이 칼슘이 예방 효과를 가진다라는 결과 방향을 가고 있더라라는 것들이 최근 많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한국 국내 연구에서도 서울대에서 2,500명 정도 되는 대상자들을 가지고 대규모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를 봤더니 결국 칼슘 섭취가 좀 낮은 집단보다는 칼슘 섭취가 높은 집단이 이런 그 대장암 전 단계의 어떤 선종성 용종 발생의 위험도를 좀 살펴봤더니 좀 훨씬 더 유의적으로 낮더라, 발생 위험이라는 보고가 되어져 있고, 근데 이건 단지 남자에게서는 유의했는데 여자에게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그 임상 연구들이 전반적으로는 칼슘 섭취가 그래도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라는 연구들이 보고되어져 있고, 또 국내에 워낙 칼슘 섭취가 작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장암 학회에서는 칼슘 섭취를 좀 권장하는 쪽으로, 이 대장암 발생 예방을 위해서 권장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침서를 그렇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철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분의 흡수나 대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철분은 그 형태가 뭐냐에 따라서 또 워낙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형태에서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분은 일단은 우리 혈액 속에 보면 적혈구가 있고요. 그 적혈구 내에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글로빈이라는 거와 햄이라는 걸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햄이라는 성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철분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햄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철을 햄철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햄철은 실제 한 흡수율이 한 25에서 4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헤모글로빈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동물성 식품 같은 어떤 근육 단백질 내에 또 미오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에도 철분을 함유하고 있는 그 햄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햄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육류성 식품인 붉은색 고기는 이런 햄철뿐만 아니라 혼자서 이렇게 프리 상태로 돌아다니는 또 비햄철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햄철과 비햄철이 한 40대 60% 이렇게 나누어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비햄철은 또 햄철에 비해서 한 흡수율이 좀 낮습니다. 한 5에서 17%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식품에서도 사실은 철분이 있는데, 식물성 식품은 100%가 다 비햄철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와 같이 이제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이 구성하고 있는 햄의 좀 형태가 다르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철분 같은 경우에는 육류성 식품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 일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성 식품은 햄철을 가지고 있고 식물성 식품은 햄철이 없고 비햄철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내에서 이런 철을 흡수할 때는 그 햄철에 있는 철분이 훨씬 더 흡수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철분이 소장에서 흡수가 될 때는
이가 이온이라고 해서 양이온이 두 개인 그 이가 이온의 철분 상태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햄철 같은 거는 원래부터 이 철가가 이가인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흡수가 되죠. 근데 반면에 이런 비햄철 같은 경우에는 삼가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흡수를 하려면 이 그 음이온을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가의 양이온 형태가 된 다음에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햄철이 햄철보다는 좀 흡수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동물성 식품에는 햄철과 비햄철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비햄철 같은 경우를 좀 더 흡수를 높여주는 물질들이 또 동물성 식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밋 프로테인 팩터에서 단백질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인자들이 이 비햄철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식물성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트산, 옥살산 같이 이 미네랄과 결합을 해서 불용성 화합을 만들어서 흡수를 저해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식물성 식품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철분의 형태에 따라서 흡수가 좀 달라지고 일단 흡수가 이제 체내에 됐다라고 하면은 요 그 철분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미네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해서 저장하거나 이제 운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페리틴이라는 단백질과 같이 결합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몸에서 필요로 할 때는 트랜스페린이라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체내 요구량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혈액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요구량이 떨어지면 이제 실제 이제 그냥 저장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트랜스페린과 그 결합되어 있는 철분은 실제 필요로 하는 우리 조직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근육에 가서 이제 미오글로빈의 성분으로 이용된다던가 아니면 적혈구를 생성하기 위해서 골수에 가서 이제 합성이 된다거나 해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헤모글로빈의 어떤 구성 성분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에 관여를 같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간과 비장에 와서는 적혈구는 이제 생명이 다 있으니까 분해가 되고 거기서 이제 철분은 빠져나오는데 걔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월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상처가 나서 출혈을 한 경우에는 이제 이 적혈과 같이 이제 혈액이 손실되면서 같이 또 이 철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철분이 흡수에 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서서 그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미네랄 과 비슷합니다. 뭐 체내 저장량이라든가 필요량 뭐 이런 것들, 뭐 옥살산이라든가 피트산,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타민 C, 위산 이런 것들이 또 이런 흡수를 저해하거나 촉진시키는 데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분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앞서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서 얘네가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철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의 그림을 좀 보시면 요거는 이제 탄수화물 대사에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구연산이라는 회로를 통하게 되고요. 이 구연산 회로에서 그 고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방출을 하게 되고 이 방출된 전자는 여기 위에서 보시는 전자전달계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전자가 이렇게 산소 분자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그 과정 중에 에너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자를 전달하는 물질이 뭐냐면 바로 여기 보이는 시트크롬이라는 성분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시트크롬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분자 구도 시간에 가운데 딱 이렇게 철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철분이라는 거는 이런 에너지 대사의 그 중요한 시트크롬의 구성 성분으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또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구연산 회로에 보면은 이 분해될 때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의 기능을 도와주는데 이 철분이 또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분이 주로 들어있는 식품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뭐 조개나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의 간, 소시지, 그 다음에 쇠고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낭콩, 참깨 이런 것도 다량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뭐 김, 그 다음에 시금치, 무청 이런 쪽에도 이제 일부 철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성인들은 이제 식품으로부터 사실은 철분을 섭취를 하지만 영유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근본이 모유 또는 우유잖아요. 그럼 과연 이 모유와 우유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모유와 우유는 일단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는 철분이 매우 부족한 식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실제 그 태아에서부터 출생하기 전까지 체내에서 그 모체로부터 태아는 일단은
일부 그 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생 이후에 몇 개월 정도는 모태로 받은 그 철분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4에서 6개월 정도 되면은 철분이 고갈되죠. 그럼 이제 그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유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철분을 보충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모유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한 1년 동안 쭉 먹게 되는데 워낙 이제 모유 내에서는 철분 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모체에서 받은 철분량이 고갈됐을 때 그게 모유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유식을 통해서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더 문제는 뭐냐면 한 생후 1개월 되면 어머니들이 일단은 우리가 우유를 많이 먹어야 키가 많이 크고 성장이 된다라고 해서 생우유를 많이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유식보다는 우유를 많이 먹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이 생우유 자체도 사실은 이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우유를 너무 과다하게 먹다 보면 이 아이들이 우유를 이렇게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으로 이 위장관이 출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출혈한다는 의미는 이제 당연히 이제 철분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철분 결핍이 이렇게 나는 거고 또 우유 자체도 또 별로 철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이제 생우유를 많이 먹거나 모유 수유만 하는 아동에 있어서는 이제 철분 결핍이 상당히 일어날 위험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그 연구를 한 결과를 또 살펴보시면은 여기 연구에서는 뭘 봤냐면 장기 모유 수유와 생우유 과량 섭취만 한 군, 그리고 생우유만 먹은 군, 그다음에 장기 모유만 쭉 한 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유식과 같이 적절하게 먹은 군 4군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왼쪽의 수치들을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지표들은 실제 철분 결핍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이 수치들이 상대적으로 장기 모유 수유랑 생우유를 과량 섭취하는 군이 다 모두 좋지 않은 그런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사실은 이런 그 모유 수유나 이런 생우유 할 때는 철분에 대한 어떤 결핍에 대한 그 주의를 좀 생각을 하시고 이유식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권장하고 있는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로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철분이 결핍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빈혈이 있겠죠. 그 빈혈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게 헤모글로빈이나 적혈구 합성이 감소되는 거고, 따라서 산소 운반이 또 감소되고, 그로 인해서 또 부차적으로 생기는 게 이제 피로가 자꾸 쌓이게 되고, 감염력이 이제 떨어지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일 능력도 떨어지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유아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발육이나 인지의 기능이 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철분 결핍성 빈혈 대상자가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대상들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나 아동기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조산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체에서 임신 후반기 때 그 저장해야 될 철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조산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철분 결핍성이 위험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월경으로 인한 혈액 손실로 인한 10대 소녀라든가 가임 여성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임신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필요량이 크기 때문에 또 철분 결핍이 있을 수가 있고, 채식주자처럼 주로 식물서식품을 먹게 되면 흡수율이 이제 떨어지니까 또 그게 문제가 되겠죠. 너무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도 이제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구토를 한다거나 위장 장애를 일으킨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 철분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성인과 다르게 이 철분이 그 대사하는 그 능력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철분을 저장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필요할 때 빨리 그 혈액에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다 보니 계속 저장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독성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동용을 위해서 이제 캡을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던가 이런 안전 설치가 되어 있죠. 성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 철분을 과잉 섭취하거나 수혈을 많이 하는 경우는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임신부에서의 이 철분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임신부가 일반 우리가 권장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높게 섭취를 하고 있어서 이게 부작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그 결핍증 중에 하나가 아동기에 있어서의 우리가 인지기능 발달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이제 최근 이슈로서 이제 이게 그 철분이라는 게 이런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다. 그래서 ADHD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동들에 있어서 이게 또 이 철분과도 뭔가 상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또 많이 보고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은 실제 그 정상 아동과 그 ADHD 아동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 안에 있는 그 철분 상태
상태를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 그 ADHD 아동에 있어서 이런 철분 섭취가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것들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기에서의 철분 결핍증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철분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잘 먹고 있느냐를 좀 보시면은 일단은 그 여성의 경우가 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성의 그 노인분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권장하는 기준에 섭취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 성인이나 청소년들, 아동 유아기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섭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제 아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연의 흡수와 대사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아연도 마찬가지로 다른 미네랄과 같이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이게 저장 형태로 있다가 필요로 할 때 혈액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흡수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영양 인자 중에 좀 살펴보면 일단은 그 세포 내에 이제 그 아연이 부족하다, 아연 결핍이 있다. 그러면은 그 몸에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아연 흡수를 높이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게 돼도 이제 이 아연의 흡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행철 보충제 같은 걸 많이 먹었을 때 서로 경쟁적인 흡수 작용 때문에 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피트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연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그 아연이 이제 흡수가 돼서 체내에 저장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메탈로티오네인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저장되어 있다가 여기 이제 필요로 할 때는 다시 혈액으로 나와서는 이제 알부민 또는 알파2 매크로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거 이제 저장되어 있다가 보통 소장 점막세포도 이제 어떤 수명이 닿으면 이렇게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아연도 탈락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내에서 이런 그 소장으로 해서 같이 탈락이 되면서 너무 이제 과대하게 축적된 걸 막아주는 또 어떤 자동적인 또 방어 기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연이 그 영향을 미치는 앞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연이 도대체 우리 체내에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라는 걸 좀 살펴보면 세 가지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성장하고 생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포를 분열하거나 증식하는데 효소가 필요하건데 필요한 효소나 호르몬을 구성하고 있는 게 또 아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그 밖에 DNA나 RNA를 합성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때 또 아연이 또 거기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 중 하나는 이제 그런 그 면역 세포의 또 여러 가지 그 T 세포라던가 아니면 림프 세포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하고 분화하는 과정 중에 또 이 아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아연의 기능은 뭐냐면 다양한 우리가 필요한 체내 효소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매 기능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효소의 기능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데 이제 이런 아연이 필요로 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산화탄소 운반 효소라던가 아니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라던가 젖산 분해 효소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이 아연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앞서 그 이 철분에서 나왔던 햄 합성이라던가 칼슘 그 뼈 합성에서도 또 이 아연이 이제 이 효소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아까 항산화 방어 기전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또 그 관여하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 효소에 또 아연이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같이 결합이 되어서 또 그런 그 산화적인 어떤 기능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소가 잘 이렇게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연이 이제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연이 주로 들어있는 우리 식품을 좀 보시면은 이제 주로 굴, 그 다음에 뭐 게, 그런 해조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동물성 식품인 소고기, 뭐 쇠, 간,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데에 들어가 있고요. 또 반면에 현미, 백미, 보리쌀 같은 곡류식품에도 아연이 상당히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과일이나 채소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연에 대한 우리 그 체내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이 나와 있고요. 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연이 이제 결핍한 경우에는 앞서 그 기능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장이나 성적 발달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면역 기능이 감소한다거나 뭐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아연을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도 어떤 식욕 감퇴라든가 구퇴, 설사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아연들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느냐라는 걸 또 살펴보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실제 그 섭취량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 연구에서는 기준량보다 미만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조금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은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정도가 지금 최근까지 나온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아연과 관련해서 또 최신의 이제 그 질환과의 어떤 상관성을 보이느냐에 대한 그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이제 얘기되어지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제2형 당뇨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아연이 또 제2형 당뇨병 발생을 예방해 주지 않느냐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국내 연구 논문을 좀 살펴보면, 실제 이 연구는 당뇨 환자와 정상인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이 아연 상태가 차이가 있느냐를 좀 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당뇨 환자가 일반인들보다 아연 섭취량이 좀 유적이 낮더라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그 체내의 함량도 살펴봤더니 당뇨 환자가 이런 정상인보다는 그 아연 수준이 낮아서 이 결핍 그 비율이 높더라라고 결과가 보고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연이 부족하면 이런 좀 제2의 당뇨의 질환 발생에 뭔가 기전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좀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어서 추후 계속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셀레늄이 되겠습니다. 일단 셀레늄의 이제 흡수와 대사를 좀 보시면은 셀레늄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게 저장이 되고 이제 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티오닌과 시스테인과 결합을 해서 셀레노 메티오닌 또는 셀레노 시스테인 형태로 이제 이게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 한 50에서 100% 정도 흡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장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좀 흡수율이 조절되기도 하는데, 이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저장량보다는 이제 요 배설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흡수율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주로 혈액이나 간, 근육, 신장, 골격근에 이제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셀레늄은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우리 체내에 필요로 하는 효소라던가 단백질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에서 불완전하게 이제 이게 산화되어서 형성되는 그런 그 활성산소라던가 유리기인 그런 그 프리 라디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활성산소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효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글루타티온 과산화물 분해 효소라던가 아니면 티오레독신 환원 효소라던가 또는 셀레노프로틴이라는 효소들이 있는데, 이런 효소들의 구성 성분을 바로 이제 셀레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다양한 과산화물이 있을 때 이런 그 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 과산화물들이 분해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이런 그 분해 효소에 의해서도 항산화 방어를 하게 되지만, 또 이제 비타민 중에 비타민 E에 의해서도 이런 과산화물들이 실제 이제 그 불안정한 어떤 그런 분자를 가지고 있는데, 비타민 E가 이런 그 유리기에다가 전자를 제공해주면서 그 유리기가 그 조직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이런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셀레늄이 풍부했을 경우에는 이런 셀레늄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리기 분해 효소들을 잘 이렇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이런 그 비타민 E, 그러니까 이런 또 그 항산화 방어 기전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 E의 또 함량이 조금 절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비타민 E의 절약 기능이 또 셀레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셀레늄의 기능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에너지 대사에 또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또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은 티록신이라서 T4, 그러니까 요오드가 그 4개를 갖고 있는 형태로 이제 순환이 되다가 이게 뭔가 액션을 취하고 뭔가 기능을 하려면 이 요오드가 3개인 T3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별표인 요오드가 하나가 이제 제거가 되면서 이제 T3가 되는데, 요때 그 필요한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진 대로 그 디아이오디네이즈 효소라고 하는데, 요때 이제 그 셀레늄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 이 갑상선 호르몬이 활성형 상태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에너지 대사가 힘들어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셀레늄이 주로 그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보시면 이제 굴, 정어리, 뭐 조개류 같이 해조류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닭가슴살, 스테이크처럼 햄 이렇게 동물성 식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레늄의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셀레늄이 결핍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우리가 앞서서 그 기능과 좀 연결시켜 보면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항산화 방어 기전이 있었는데, 그거와 또 상관해서 여러 가지 뭐 전립선암이라든가 폐암 이런 거와 또 상관성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고, 셀레늄이라는 그 영양소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중국의 캐샨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셀레늄의 결핍 증상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연구대화 중에 이제 그 셀레늄이라는 영양소들이 많이 이제 붐이 일어났던 거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캐시함변 중에 그 증상이 뭐냐면 심장이 비대해진다거나 심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그 토양이 셀레늄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그 토양에서 자란 그런 식물성 식품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셀레늄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셀레늄의 결핍 증세가 높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셀레늄을 너무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 독성 증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몇 달 동안에 이제 거의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 이제 이 독성 증세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증상으로는 뭐 설사나 피로, 뭐 피부 발진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그 미네랄 중심으로 걔네들의 체내 대사라던가 뭐 기능, 그다음에 근본 식품 안전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